자, 그러면 우리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우리 이제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라 그랬죠? 자, 그때 양도로 보는 행위 중에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증여입니다. 증여는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가 아니죠. 근데 단순 증여였으면 양도가 아니겠지만 부담자가 붙었어요. 부담자가. 요게 포함된 증여를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것 안에 부담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때 부담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빚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빚을 안고 증여받는 거예요. 그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로 살 때 대출이 남아있다면 대출 안고 사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2억의 대출이 남아있다. 그러면 3억만 주고 2억을 안고 사잖아요. 그러면은 거래 금액에다가 3억이라고 적어요? 아니죠. 5억 전체라고 적죠. 결국에는 안고 사는 빚은 내가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내가 돈을 뭐 한 셈이에요? 주는 거죠. 자,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단지 매매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요? 증여로 사는 거예요. 매매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증여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증여는 증여지만 뭐가 포함된 증여니까? 부담이 포함된 증여니까 그 부담에 해당하는 채무 부분은 결국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무슨 거래로 보고? 유상거래로 봐야 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본계약 자체는 증여계약이니까 누구랑 거래입니까?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죠. 그죠? 매매였으면 매도자, 매수자라고 하고, 증여면은 증여자, 수증자라고 하고, 상속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라고 하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단순 증여했으면 이 사람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빚을 승계시키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되면 두 개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로부터 인수하는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증여자로부터 인수하는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외의 나머지 부분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이 채무 부분은 결국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누가 갚아야 돼요? 수증자가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거래로 보느냐면 유상거래로 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그냥 증여거래로 봐야죠. 자, 그래서 채무액과 그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나누어라. 그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로 봐서 유상거래니까 주는 쪽에서 무슨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대신 받는 쪽에서는 그대로 무슨 세금을 내시고요? 취득세를 내야 되고, 받았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대신 증여거래면 주는 쪽에서는 세금 낼 게 없죠. 대신 받는 쪽에서는 무슨 세금을 내고? 취득세를 일단 기본적으로 낸 다음에 공짜로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증여세도 하나 더 내야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가 동시에 나오는 거래가 부담부 증여예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면 유상거래냐 아니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글자에는 증여라고 글자가 적혀 있지만 부담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도로 보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부분을 법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채무상당액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거래로 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거래이기 때문에 그때는 증여라고 한다. 아셨어요? 자, 거기에 관계없이 일단 취득세는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거래든 무상거래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는 거죠. 다만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무슨 취득으로 보고? 유상 취득으로 보고 내는 거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취득으로 보고 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이. 유상이면 몇 프로? 4%. 증여면은 몇 프로?
3.5%가 되죠. 3.5%가. 자, 그래서 취득세 문제에서도 나오고 양도소득세 문제에서도 나와요. 아셨어요? 만약에 취득세 문제에서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채무 부분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이다 아니다. 그래도 취득이다. 그러니까 취득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전부 취득이에요. 두 번째, 유상취득으로 보는 부분은 어디냐? 채무 부분이냐 나머지냐? 채무 부분이다. 증여취득은 그 나머지고. 아셨죠?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취득세에서. 반대로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양도냐 아니냐를 물어봐요. 그때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유상거래만 양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채무 부분만 양도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라고 알고 계셔야죠.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에 취득을 했어요. 1억에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 10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증여를 해줍니다. 증여를 하면 할 때 시가가 5억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빚이 2억이 있는데 그 2억을 네가 안고 사. 그래서 2억을 인수시키는 조건의 증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수중자 입장에서는 얼마짜리를 받았어요?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다 내야죠. 단 5억 중에서 2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돈 주고 샀으니까 4%를, 나머지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3.5%를 내셔야죠. 3.5%를. 취득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신 2억 부분은 증여자가 돈 받고 판 셈이죠. 그러니까 2억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3억 부분은 수중자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고 누가? 수중자가. 그래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외의 나머지로 우리가 쪼개서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짜리를 증여했으며 그 안에 얼마의 빚이 있었느냐. 아셨죠? 그래서 빚에 해당하는 부분, 그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시고요. 유상거래로 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뭘로 보시라고요? 증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여는 부모 자식 간에 보통 이루어지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거나 또는 이전을 시킬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참고로 소득세하고 증여세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진세예요. 근데 누진세는 뭉치면은 세율이 올라가고 분산되면은 그만큼 세율이 낮아지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을 시킬 때 그냥 증여하면 혼자 증여세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부모가 끌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부모 쪽에서 뭘 내고 일부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녀 쪽에서 일부를 증여세로 내요. 그러면 금액이 분산됐으니까 그만큼 세율은 낮아지면서 세금이 절세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일부러 재산을 줄 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출을 받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받아놓고 그 상태에서 증여를 하거나 네가 보증금 갚아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인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글자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는 증여를 말한다. 그래서 무조건 두 개로 나누라.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외의 나머지로. 그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하게 증여된 것으로 봐서 누구에게? 수중자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그와 관계없이 수중자는 무조건 전체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낸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양도가액에서 뭘 빼서 계산하느냐 하면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해요. 그러면 그때 취득가액은 얼마냐? 여기서 빼서 차익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알려면 취득가액을 빼야 되죠. 이때 취득가액이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4천입니다. 4천만 원. 이 금액의 5분의 1을 잡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산수 문제를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그리고 이번에 얼마일 때 줬어요? 5억일 때 증여했는데 그 중에 2억만 돈 받고 팔았고 나머지 3억은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럼 여기만 양도소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가액도 여기만 잡아야죠. 요걸 못 풀어내면 하지 마시고. 5억 중에 2억이니까 몇 프로예요? 5분의 2니까. 이제 5분의 2가 계산이 안 되세요? 40%잖아요. 40%. 5, 4, 20. 5, 4, 20. 40%죠? 그러니까 여기도 40%를 잡으라고요. 40%. 그러니까 얼마? 4천만 원만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2억에서 1억을 빼지 말고 난리 나요. 그러면 2억은 40%만 잡아놓고 취득가액은 100% 다 잡으면 안 되죠. 취득가액도 40%만 잡아야 여기에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1억 중에서 4천만 원은 나중에 얼마에 넘긴 거고 2억에 판 거고 1억 중에서 나머지 6천만 원 부분은 나중에 3억일 때 증여해 준 거고 그 구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여기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계산 문제는 어차피 나오면 찍으세요. 그게 상책이에요. 계산 문제는. 근데 혹시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요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법에서 계산 문제는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어디에서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풀지 마세요. 계산 문제는 찍는 게 상책, 푸는 게 차선. 아셨어요? 네. 어차피 풀어도 틀리고 찍어도 틀릴 거면 그냥 찍어서 틀리시라고요. 그게 시간 전략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었는데 숫자가 딱 나왔어요. 5분이나 걸려서 문제를 풀었어요. 계산 문제를. 그런데 그 나온 숫자가 1번부터 5번 중에 없으면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네. 사람이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답이 나오는데요. 여유가 없으면 한 번 틀리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부담부 증여, 글자는 알아야 돼요. 글자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취득세 문제에서 나오면 유상이냐 증여냐를 물어보는 문제고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나오면 양도냐 아니냐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유상거래만 양도로 보고 취득세에서는요. 유무상 다 취득으로 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몇 개로 쪼개라? 2개로. 채무 부분과 나머지. 그래서 채무 부분은 유상으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관계없이 수증자는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 단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취득이다. 네. 두 번째. 자, 우리 경매가 있죠. 경매는 양도에 아니에요? 무조건 양도죠. 근데 경매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양도 맞죠? 강제경매는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양도라고요. 그래서 경매는 임의가 됐든 강제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예요. 그러니까 강제성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임의경매는 양도지만 강제경매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경매는 무조건 양도입니다. 단 경매 중에서 딱 하나 내가 내놓고 내가 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양도가 아니죠. 당연히. 양도가 되려면 사실상 이전이 돼야 돼요.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2가지 뜻을 가지는데 하나는 등기에 관계없이 또 하나는 타인에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경매로 내놓고 내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나한테 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경매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지만 무슨 단서조항이 붙으면 자기가 재취득했다라는 단서조항이 붙으면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은 양도에 아니에요? 교환은 무조건 양도예요. 그게 금전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계없이 교환은 그 자체가 무조건 양도예요. 아셨죠? 단 교환 중에서 딱 하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교환을 했다. 그때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302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에 교환해서 양가로 1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양도로 본다 나와 있죠. 문제는 양가로 2번이에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의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두 번째는 동그라미 1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무슨 이야기냐면 땅이 있는데 지적 경계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땅이 갑의 땅이고 이쪽 땅이 을의 땅이다 보니까 경계가 아주요 지랄 같죠. 그래서 뭐 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릅시다. 반듯하게. 그러면은 이용상 편의가 늘어나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 나한테 주세요. 이 땅 당신한테 줄 테니까. 즉 경계를 새로 긋기 위해서. 그래서 교환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토지 정리니까. 그러면 과세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환 전 면적하고 교환 후 면적이 20%를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환 전에는 100평이었는데 교환하고 나니까 150평이 됐다. 50% 늘어나 버렸죠. 그때는 안 돼요. 무조건 매야 돼요. 100평이었는데 교환하고 나니까 110평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주는 땅하고 받는 땅이 비슷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면적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자르세요. 그러면 그때는 과세 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토지에 한해서예요.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도고. 그래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지상 경계니까 토지죠. 그걸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면 바꿔서 말하면 무슨 법률이에요? 지적법이에요. 지적법상 분할이 됐다면, 그래서 교환이 됐다면 그때는 뭘로 본다?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부담부 증여, 5번에 부담부 증여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아셨죠?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경매에 보시면 6번에 양가로 1번에 경매 나와 있죠. 그 경매에 보시면 임의 공매 또는 경매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 허가의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거라면 뭐에 해당한다?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경매된 자산을 누가 재취득했으면 자기가 재취득하면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무상 이전은 당연히 양도가 아니죠. 예, 그건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양도 담보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자, 양도인데 양도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뒤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담보자예요. 자, 양도까지만 나왔으면 양도가 맞아요. 근데 뒤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다? 담보자가 들어가 있으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담보가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해버리자고요. 담보가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우리가 맡기는 걸 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양도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파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아셨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양도담보를 배우실 거예요. 혹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왜 맡겼을까요? 그래요. 돈 빌리려고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채권자는 뭘 설정합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건 단순 저당권이고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소유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 잡지 말고 어차피 저당 잡아봤자 나중에 제가 안 갚으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피곤해지니까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아예 제가 등기 자체를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제 소유권을 담보 잡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양도담보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당연히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이전 등기가 되니까 갑구에는 표시가 되는데 원인에 뭐라고 적히는지 아세요? 매매라고 적혀요. 매매라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뭐 한 것처럼 알아요? 매매, 즉 양도한 것처럼 알지만 계약서에 뭘 적느냐면 특약으로 돈을 얼마 빌릴 것이고 그 돈을 언제까지 갚는 조건이다. 이걸 적는다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건 매매가 아니라 담보입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그걸 양도 아닌 걸로 처리를 해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담보라는 글자는 맡기는 글자다. 맡겼기 때문에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단, 왜 맡겼느냐? 돈 빌리기 위해서 맡겼다. 그러면 그 돈을 뭐 했어야 돼요? 갚아야죠. 네, 물어줘야죠.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물어줘야 돼요. 갚아야죠? 근데 그 돈을 안 갚았어요. 그 돈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물건으로 변제해야죠. 그러면 그 물건으로 변제했다는 이야기는 그 물건을요,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에 들어가죠. 아셨죠? 자, 그래서 무슨 단서 조항이 붙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됐다. 요 단서 조항이 붙으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고요. 그래서 담보까지만 나왔다. 그러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됐다고 나오면 양도입니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환지처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도시개발 혹시 도시개발 사업에 도시개발법 배우셨어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수용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환지 방식이 있고 뭐 하나 더 만들자면 혼합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때 수용 방식이면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죠. 무조건 보상금 받고 파는 거니까 그건 양도예요. 문제는 환지 방식이었을 때예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처분된 토지가 있고 보류지에 충당된 토지가 있죠. 그때 환지 처분된 토지는 양도냐 아니냐? 당연히 양도가 아닙니다. 보류지에 충당된 토지도 양도냐 아니냐? 아닙니다. 자, 그래서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환지 처분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동안 내 땅 줬다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다고요. 다시.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교환이죠. 왜 교환이 되는지 아세요? 지목하고 지번이 바뀌니까 다른 토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지목하고 지번이 바뀌어서 들어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 땅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때 환지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몇 프로예요? 50%예요. 절반만 받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그게 보류지죠. 그러면 이건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 맞죠? 내가 줬는데 못 돌려받는다니까요? 양도 맞죠? 근데 왜 과세 안 하느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보류지가 어디에 쓰여요? 사업비용에 충당하거나 공공용지로 쓰여요. 그래서 공익 목적이라 그래서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래 대물변제거든요. 그래도 목적 자체가 뭐니까? 공익이 목적이니까 과세 안 하겠다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책에 도시개발법 보시게 되면 수용 나오죠?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제발 부탁이니까 양도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환지 방식에 환지 처분에 동그라미 쳐놓고 양도 아니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보류지 충당에도 양도 아니라고 좀 적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세법책 한 번 볼 때 공법책 10번 봐요. 안 본다고는 안 하니까 보긴 볼 건데 세법책 한 번 볼 때 공법책 10번 볼 거니까 거기에서 공부하시라고요, 차라리. 그래야 거기 공부할 때 왜 얘가 양도가 아닐까 이해를 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민법책에 양도담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적어놓고요. 양도 아니라고 적어주시라고요. 그리고 단서를 붙이세요.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되면 양도라고요. 제발. 단, 환지 처분 시 내 권리 면적이 감소할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감안지라고 하는데 감소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돈을 받죠. 보상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보상받는 금액을 뭐라고 합니까? 청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 받고 팔았으니까 이건 양도가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감소자가 들어가면 그때는 양도예요. 나중에 요 단소 조항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환지 처분이 보였다. 그러면 감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찾을 거라고요. 아셨어요? 담보자가 보였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됐다.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을 거라고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보류주 충당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공유물 분할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분할이 무슨 말입니까? 나누는 거니까 양도 일리가 없죠? 단순히 쪼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분할하면서 내 지분이 감소할 때가 있어요. 자, 지분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내 지분이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소자가 나오면 넘긴 거니까 양도예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분할만 보이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지만 뒤에 무슨 글자가 붙으면? 감소자가 붙으면 양도라고요. 감소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내 지분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지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팔았기 때문에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글자가 보이면? 감소자가 보이면 양도입니다. 그러면 감소했으면 반대쪽은요? 증가했겠죠. 상대방은. 그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고. 만약에 감소나 증가가 없어요. 그러면 양도다 아니다? 그러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은 맞죠? 그죠? 그래서 취득은 맞아요. 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분 변경 없이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빼는 거고, 지분이 변동이 되면 새로운 취득이 돼서 그때는 표준세율 그대로 내는 거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혼했었을 때 재산을 이전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재산 분할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위자료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재산 분할은 그 사람 재산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도 아니다? 양도 일리가 없고, 위자료는 배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위자료가 양도라고요. 자, 그래서 재산 분할이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뭐가 나오면? 위자료가 나오면 그때는 양도로 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되면요. 그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되면 이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의심하느냐? 증여로 의심해요. 의심한다라는 걸 추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장에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요. 일단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라는 사람들은 법률 관계상, 뭐 실제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법률 관계상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맞죠? 실제로는 가까워요? 그건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실제로 가까울지 안 가까울지는 여러분들만 아시겠지만 법률 관계상으로는 제일 가까워요. 왜? 배우자는 무촌이고 직계존비속은 일촌이니까. 이 사람들끼리 거래를 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보겠죠. 근데 매매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이 소리예요. 설마 배우자끼리는 그럴 수 있죠. 설마 부모 자식 간에 대가를 요구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그래서 안 됐다. 우리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뭘로 의심하겠다? 증여로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의심을 안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가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그때는 뭘로 인정해 주느냐? 양도로 인정을 해줘요. 양도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유상거래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뭘 적느냐면 그 거래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배우자면 배우자, 자식이면 자식, 부모면 부모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 자매까지는 그대로 적고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타인이라고 적어요. 아셨어요? 타인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형제 자매까지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형제 자매끼리 증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매매 신고가 들어왔는데 거래 당사자가 형제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형제끼리는 매매가 되지 절대 증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을 자녀한테는 증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형제 자매분들한테 증여할 생각은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단 이야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요즘은 이제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행하는 단어가 골드 이모죠. 골드 이모.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을 했는데 애는 안 가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모든 걸 쏟아붓느냐? 조카한테 딱 쏟아부어요. 그래서 내 조카들 중에서 제일 이쁜 조카 하나만 잡고 너는 내가 대학까지 보내줄게. 그래서 골드 이모래요. 보시면요. 제일 부러워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법률이 또 바뀌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형제자매, 즉 다시 말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아니고서는요 증여가 나올 수 없다라고 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매매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뭘로 의심한다? 증여로 의심하기 때문에 양도다 아니다. 아니지만 뭘 하게 되면 대가를 입증하게 되면.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세금 신고서를 봤더니 그 관계란에가 배우자라고 나와요. 또는 자녀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취득자 재산 내역을 조사를 해요. 조사할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등기 요청을, 법원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등기상의 재산 자료가 다 떠요. 요즘은 전산 처리가 돼서 뜨니까. 그리고 은행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통장상의 잔고가 다 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 상태와 통장 상태, 그 다음에 소득신고 들어온 거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소득신고가 들어왔으면 그거랑 조합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 정도는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냥 놔둬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 상태나 소득 상태를 봤을 때 절대 이걸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소명 자료를 보내요.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를 증명하십시오 해요. 그거 증명 못하면 그냥 증여해요. 입증하면은 그때는 양도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증여로 가게 되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양도로 가면 주는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을 할 때 매매로 갑니까? 증여로 갑니까? 증여로 가는데 증여로 가면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증여세가 셀까요? 양도소득세가 셀까요? 실제로는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세가 센 줄 알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뭘로 가요? 매매로 신고를 넣는다고요. 그거 인정 못 해주겠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나왔다. 그때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지만은 대가를 입증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 그때는 양도예요. 또는 대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이전이 되거나 즉 부모님이 내놓은 재산을 자식이 낙찰을 받거나 그럴 때는 그냥 인정해주고 또는 등기된 자산끼리 교환을 했다. 그러면은 등기부에 의해서요. 자산 내역이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때는 그대로 양도로 인정을 해줘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사유를 잘 좀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담부 증여예요. 자,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 상당액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죠. 근데 그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이것도 증여로 추정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문장에서 부담부 증여 중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고 나와요. 그러면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근데 그 부담부 증여 앞에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물론 입증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 그때는 양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가지고 답이 나올 게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문장에서 양도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누구랑 거래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타인하고 거래한 거고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왔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라고요. 그때만. 이해되셨어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절대 안 빠지고 나와요, 이 문제는.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로 보는 경우까지 살펴봤고 하나만 더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309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이제 제4절에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나와 있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뭘 배우실 거냐면 보유기간을 배울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을 해요. 자산을 취득을 해서 언젠가는 이 자산을 뭐 할까요? 양도할 거예요. 그때 자산을 취득했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때 우리 취득세는 언제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해서 60일, 상속인 경우에는 며칠? 몇 개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는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비과세가 부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으면 3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그랬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금 상태가. 자, 그래서 6개월짜리, 전짜리, 30일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죠. 그 가산세를 붙이지 않으려면 기한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기한을 알려면 뭘 알았어야 됐느냐? 취득일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시간에 취득시기 배웠었죠? 혹시 실수로 기억하실까요?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 안 돼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가 된다.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사실상이냐고요. 막 갖다 붙이지 말고요. 제발. 나중에 6월 달에도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목소리 커져요. 저. 자,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고 국수공판장에 들어가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고 연부취득이면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이고 무상취득이면 계약일이고 단 상속만 상속개시일이고요. 그때 배웠었죠? 자, 지금은 이제 이걸 팔아요. 팔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게 취득일하고 양도일을 다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면 두 가지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유기간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배울 비과세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또는 세율 여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양도소득세 자체를 판단을 못해요. 두 번째는 나중에 신고할 때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두 날짜를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날짜가 언제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어요?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취득세에서도 취득일을 배웠죠. 요 취득일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냥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확실해요? 아니면 예상치예요? 예상치죠. 지금 취득할 거니까.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 취득할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뭘로 가느냐? 계약서로 중심으로 가요. 계약서 중심으로.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은 과거예요.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현재고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은 과거니까 이미 확정됐죠. 그래서 이때는 계약서를 안 써요. 절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갔었죠. 그 다음에 무상일 때는 계약일로 갔었죠. 여기서는 절대 계약자가 안 나와요. 일단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무슨 시점에서 배우는 거예요? 양도 시점에서 취득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양도 시점에서.
그러면 양도 시점에서 취득이니까 과거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온 거니까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취득 단계에서 취득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뭘로 가자? 계약서로 가자. 계약서에는 적혀 있으니까.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미 취득을 한 거잖아요. 여기는 취득할 거고 여기는 취득한 거고. 한글 할 거고 한 거고. 시험 보기 전, 시험 보고 난 후. 시험 보기 전이면 예상치 점수가 나오겠지만 시험 보고 난 후는요. 그럼요. 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번 과정에서는 얘만 배울 거고 다음 이제 3, 4월 달에 가서는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지금은 비교해서 설명해 줘봤자 여러분들 성질만 내니까 안 하고. 자, 우리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유상으로 취득하는 방법,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 원시로 취득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양도는요. 오직 유상 이전만 양도죠. 양도소득세가 나오려면 유상 이전만 양도잖아요. 자,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을 했을 때 유상으로 취득해서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해서 양도하거나 원시로 취득해서 양도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유상으로 취득 또는 양도했다. 자, 유상거래였다면 언제를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볼 거냐. 즉 유상 취득 또는 유상 양도였을 때요. 언제를 취득일로 볼 거냐면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원칙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이 뭐냐?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에요. 여기서는 지급일이라고 안 했죠. 왜 지급일이라고 안 했느냐면 취득일을 물어볼 때는 대금을 지급한 날, 양도일을 물어볼 때는 대금을 수령한 날이니까. 그래서 그냥 청산된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계약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금을 주고받은 날이 뭐냐? 대금 청산일이에요. 아셨죠? 절대 계약서로 가지 않습니다. 뭘로 간다? 실제. 그 대금을 주고받은 날로 간다. 요게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에요. 취득세에서는 뭘로 갔었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갔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간다고요. 단 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로 가느냐? 우리 취득세에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갔죠. 양도소득세에서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죠. 그때는 그냥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일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했을 때, 또 하나는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등기가 됐다면. 그러니까 먼저 등기가 되면 무조건 뭐예요? 등기예요. 항상. 이건 취득세에서도 똑같았어요. 문제는 얘가 문제죠. 불분명하면 언제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간다고요. 자, 그래서 두 개뿐이에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러면 틀려요. 아셨어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그냥 뭘로 하겠다? 등기 접수일로 하겠다. 이 소리예요. 네. 그래서 자, 매매로 취득을 해서 우리가 자산을 취득을 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자산을 팔 거예요. 그때 살 때도 매매로 샀고 팔 때도 매매로 팔았어요. 그러면 자, 계약상에 계약일이 있을 것이고 중도금 날짜가 있을 것이고요. 잔금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취득일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이날이 그냥 취득일이라고. 이날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날을 취득일로 보되 이날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을 그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실제 대금은
실제로는 이때 대금이 청산된 거예요. 실제로는. 아셨어요? 그래도 취득세는 뭘로 간다? 그래도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일로 간다고요. 취득세는. 그래서 이날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 잔금은 이때 치러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똑같이 매매로 팔았으니까 계약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를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예. 그때도 자, 요 잔금 날짜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날짜가 있고 실제 잔금 날짜가 있는데 만약에 다르더라. 그러면 그냥 이날로 가겠다고요. 그래서 이날부터 이날까지로 잡는다고요. 보유기간은. 무슨 날짜로는 안 간다? 계약상으로. 근데 이날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그냥 무슨 날로 가겠다? 그때는 등기로 간다고요. 계약상으로 안 가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절대 계약상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사실상 대금청산일로 하되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무슨 날짜로 가요? 등기 접수일로 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자, 우리 유상거래 중에서 수용에 의해서 양도되는 경우가 있죠? 수용도 양도 맞죠? 이때는 언제가 양도일이냐? 어차피 우리가 수용에 의해서 취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은 양도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용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수용에 의해서 우리가 양도가 됐다면 언제냐? 이것도 유상거래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금청산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등기가 됐으면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똑같이 가요. 결국에는 이날하고 이날 중에서 어떤 날로 가요? 빠른 날로 가요. 근데 수용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시켜요. 수용 개시. 이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가요. 이 중에서.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대금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가요. 그래서 그냥 앞자만 따서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되느냐면 대등 중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등. 대금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근데 수용이 되면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수용에 의해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로 한다만 나와요. 그럼 틀려요. 무조건 3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금청산일과 등기 접수일과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간다. 그래서 이때는 대등수라고 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근데 요 두 단어를 빼고 그냥 무슨 날짜만 주느냐? 수용 개시일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들 수용이 되면 당연히 수용 개시는 돼요, 안 돼요? 수용이 되면 수용이 들어가죠? 자, 이때 수용이 들어가요. 수용 개시가 돼요. 문제는 보상금을 언제 받을까요? 수용 개시 전에 받을까요? 수용 개시 이후에 받을까요? 그 내일 아니라고 막 던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용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상금을 이때 받아요. 그러면은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금이 청산된 날이잖아요. 이날이 수용 개시일이고 그러면은 나는 이때 재산을 넘겨요? 이때 재산을 넘겨요? 이날 재산이 넘어갔죠. 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상금 협상이 결렬이 돼요. 그러면서 지체가 되는데 보상금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수용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용부터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보상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미 수용 들어가는 순간 재산은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날로 가라고요. 양도일이. 무조건 수용 개시일로 가지 말고. 아셨어요? 자, 그래서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이라 그래요. 세 번째, 장기할부에 의해서 거래가 될 때가 있어요. 장기할부.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느냐? 연부거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연부라고 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할부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취득세에서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왜? 빨리 거두려고. 근데 여기는 세금 걷기 위한 게 아니라 보유기간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유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청산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언제라고 돼 있느냐면 등기 접수일과
인도일과 사용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이라 그래요.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몇 개가 나오느냐? 3개가 나오는데 앞자만 따서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대금청산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유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대금청산일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얘밖에 없어요. 장기할부. 그래서 얘가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왜 그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취득을 할 때 장기 할부로 사요. 할부로. 할부면 유상거래 맞죠? 그래서 조건이 뭐였느냐면 일단 계약을 하고 3년 할부로 사는 거예요. 3년 할부로. 이걸 우리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연부라고 했어요. 연부. 그러면은 이때 1회, 이때 2회, 이때 3회, 이때 4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5회 이게 잔금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팔아요. 팔 때는 매매로 팔았어요. 그러면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수령하고 마지막 잔금 수령했겠죠. 그때 잔금 날짜가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 잔금 날짜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양도일은 언제가 양도일이다? 이날이 양도일이라고. 이날이. 양도일은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돼야 되니까 그때 취득일은 언제냐인데 취득세는 언제 낸다고요? 매회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 내라고요. 매회. 원래 취득세 언제 내야 돼요? 마지막 잔금 치를 때 내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미리 걷겠다. 그래서 매회예요. 매회. 근데 양도소득세는 지금 세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보유했습니까?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잔금 치를 때 받습니까? 계약할 때 받습니까? 할부로 사면. 그렇죠. 대부분은 이때 넘겨받겠죠. 그죠? 아니면 이때부터 보통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중간에 등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잡으라 이 소리예요. 몇 년 가지고 있었습니까를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할부금 지급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예요. 할부금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한 만큼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아셨어요? 취득세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매회 징수를 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당신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금청산일은 상관이 없어져 버렸죠. 왜? 우리가 할부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잔금 전에 미리 물건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할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할부에는 대금청산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나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 그래서 등인사 중 빠른 날이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유상일 때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줄여서 대등 중 빠른 날이다. 단 수용에 의해서 양도됐으면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이고 장기할부면요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이다. 특히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용하고 장기할부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용하고 장기할부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무조건 3개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도 3개라는 사실은 좀 기억해 주셔야 할 거예요. 2개가 나온다거나 하나가 나온다거나 4개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몇 개 중 빠른 날? 3개 중 빠른 날. 못 외워도. 아셨어요?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자, 무상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죠? 상속은 그냥 그대로요. 상속은 다 똑같아요.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에요. 상속은. 단 증여가 문제죠. 자, 증여로 취득을 했다.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했으면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계약일이 취득일이었어요. 취득세에서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요 실제 받은 날로 가요. 무슨 날로 간다? 실제 받은 날.
자, 그러니까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요. 계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신축을 했다. 신축한 자산을 양도했다면 그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신축을 했으면 이때는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사용 승인서가 나오는 날이에요. 사용 승인서가. 물론 먼저 사용했으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가요. 그래서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자, 이거 외에 몇 가지만 더 정리한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유상은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무상에서 상속하고 신축은요, 취득세하고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증여를 주의하셔야 되죠. 증여는 취득세에서는 계약일이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에요. 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몇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대금을 청산을 했어요. 근데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완성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글자 그대로 가세요.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에요. 자, 제가 돈은 다 줬습니다. 보통은 돈 주고 물건 받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물건을 동시에 받는 건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물건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줘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양 아파트를 받을 때도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우리가 이제 선시공 후분양이, 우리가 선분양 후시공이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공사 중에 지급을 하더라도요. 잔금은요. 완공된 후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중에 소송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돈부터 줬어요. 주문 제작 같은 경우야. 그러면은 대금을 청산을 했죠. 대금을 청산했는데 목적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대금 청산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적물이 뭐가 됐을 때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에요. 자, 그래서 완성되지 않는 확정되지 않느냐 하면 무조건 언제가 취득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고요. 다섯 번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면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라고 합니다. 단 환지 처분 시 내 권리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가 있죠. 그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봐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그냥 환지 처분만 나왔으면은 전이라고 하지만 뒤에 무슨 글자가 붙으면은요. 증가 또는 감소자가 붙으면은 그때는 다음 날짜가 나와야 돼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토지를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 사업이 돼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돼서 그 토지를 환지로 받았어요. 그걸 팔았어요. 그걸. 자, 그러면 보죠. 자, 2004년도에 취득을 해서 2012년도에 환지를 받았고 2017년도에 팔았다. 그러면 환지 받은 토지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새로 취득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환지 받은 토지를 팔더라도 취득일은 이때부터죠.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잡아야죠. 그래서 환지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때 증가분이 생겼어요. 증환지죠. 그러면 증가분은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잡아줘야죠. 이때 감소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 맞죠? 팔았죠? 그러면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잡아야죠. 그러면 증가분이나 감소분은 이 시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환지 받은 시점에 증가 또는 감소가 생기니까 환지는 언제 받아요? 공고하고 다음날 나와요. 그래서 공고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글자가 붙으면?
증가 또는 감소. 그러니까 증가나 감소는 환지 받으면서 생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환지 받은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에요. 아셨어요? 그때 환지 받은 날은 언제가 환지 받은 날이다? 공고일의 다음 날인데 그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권리 면적이에요. 그건 언제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이에요. 그래서 환지 처분이 나왔을 때 증가나 감소자가 없으면 무조건 전. 증가나 감소자가 나오면은 다음 날짜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점유로 취득한 재산이 있어요. 자, 점유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 그때는 언제가 취득한 날이냐? 점유 개시일입니다. 점유 개시일. 글자 그대로 보세요. 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점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다 하세요. 자, 점유를 시작을 합니다. 자, 점유를 시작을 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민법상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제 누구 재산이 돼요? 점유자 재산이 되죠. 그래서 점유자가 자기 재산으로 등기를 하고 그리고 팔았어요. 팔려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이만큼이죠. 보유기간이. 근데 이미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점유자가 등기했다면 언제부터 점유자 재산이냐? 그럼요. 이때부터 점유자 재산이죠. 그래서 보유기간은 이렇게 잡는다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 틀리게 낼 때는 점유 개시일이 아니라 등기일이라고 내요. 맞다 틀리다? 틀려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점유가 나오면 그냥 점유 개시일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무효 판결로 환원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환원된 날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당초 취득일. 자, 그래서 내가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무효 판결로 받아서 다시 환원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도한 행위가 다시 뭐가 된 거예요? 무효로 인해서 환원된 거예요. 무효로 인해서. 그러면 등기상으로는 이만큼 보유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무효는 당초 법률상 원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아준다고요. 처음부터. 그게 맞죠? 무효는 애초부터 양도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여기서부터 잡혀야죠. 근데 시험 문제는 꼭 이날로부터 낸다고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취득을 했고 2014년도에 팔았는데 소송에 들어가서 2016년도에 무효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팔았으니까 등기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등기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혀 있어요. 보유기간이. 하지만 그 등기 원인이 뭐였다면? 무효였다면 그 전 취득일로부터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잡는다? 당초 취득일이에요. 환원된 날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언제부터? 당초 취득일로부터. 당초 취득일로부터.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우리 취득시기 의제라고 해서 너무 오래된 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일정한 날짜에 취득한 걸로 간주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두 날짜가 있는데 85년 1월 1일과 86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다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던 것들은 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85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79년도에 샀어요. 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79년도에 샀단 말이에요. 79년도에 사서 이번에 2017년도에 팔아요. 여러분들 79년도에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79년도면 그때 짜장면이 얼마였어요? (79년도면) 그때 한 500원 정도? 그죠? 한 5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짜장면이. 지금 얼마예요? 얼마? 4,000원? 그럼 몇 배예요?
500원짜리가 지금 4,000원이 됐대요. 8배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 벌써 8배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 1억 원 지금의 얼마하고 똑같아요? 8억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이때 쌀 2가마니 주고 샀어요. 땅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사요. 진짜 쌀 2가마니 주고 땅을 산다니까요. 들었어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자, 쌀 2가마니 주고 사가지고 이번에 팔 때 20억에 팔아요.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강남 땅은 이때 당시에 개발도 안 돼 있고요. 사람도 안 살았어요. 2가마니면 살 수 있는 땅이었다니까요. 강남에. 그죠? 이후에 80년도 초부터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왜 강남이 개발됐는지는 아시죠? 왜 개발됐는지 아세요? 원래 우리나라 그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예요? 강북이에요. 강북. 성북동이라고요. 근데 왜 강남을 개발했는지 아세요? 전쟁 때문에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한강 다리를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모든 그 경제활동이. 그래서 강남을 개발한 이유가, 한강 이남을 개발한 이유가 다리를 끊어버리면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강남이 개발이 됐지. 미쳤다고 강남 개발하겠냐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놔두지. 그러면서 땅값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왔죠. 강남이 20억이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쌀 2가마니 주고 샀다니까요. 그러면 20억에서 쌀 2가마니 빼면 얼마 남아요? 요게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야 몰라 무시해. 그냥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요렇게 계산해 이야기해요. 이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지금 85년하고 지금 비교하면 몇 년째예요? 95년, 2005년, 2015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원래 텀이 20년 텀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5년도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올리고 있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왜냐면 우리나라 화폐가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됐었으면 안 올려도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85년도에 짜장면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기껏해야 800원, 1000원이었다고요. 이때도.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짜장면을 비교해서 그렇지 다른 걸로 비교하면 더 난리 나요. 이때 버스값이 얼마였는지 알죠? 지금 얼마예요? 이때 50원, 이때 지금 지금 몇 배 뛰었어요? 교통비로 따지면은요 어마어마해요. 20배가 넘게 뛰었어요 지금. 그죠? 짜장면이니까 아까 4배였고 교통비로 따지면 20배가 넘었다니까요. 그게 화폐 가치가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환산가액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 정도쯤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보유기간까지 여러분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비과세부터 정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 요 수용하고요. 장기할부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아셨나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